자, 82페이지의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이를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고 이제 민법에서도 또 등기 시간에도 만나는 내용을 먼저 예습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볍게 연결되는데 명의를 신탁하는 명의신탁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공부하시려면 명의신탁이 뭐냐, 이게 이야기가 뒤에가 출발이 되죠. 그래서 첫째 줄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그 말은 속으로는 그 말이에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한마디로 이 부동산이 내 겁니다. 모든 권리, 실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해놓으세요. 이를 우리는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내려가지만 이런 명의를 신탁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자기 부동산을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왜 그럴까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문제죠. 일단 모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만 네 이름으로 좀 해놓으세요. 왜? 내가 이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면 왜 누적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권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 전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모습이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반인들은 이렇죠. 부동산 하나 딱 구입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할까봐 겁이 나서라도 내가 먼저 등기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등기는 다른 사람으로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하면 정치인들, 또 뭐 정치인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만약에 서울에만 평생 살았는 사람이 시골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당신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당연히 듣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내려가면서 동그라미 2번 이런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는 맡긴 사람이죠. 맡긴 사람은 수탁자에게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건은 누구 거다? 신탁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탁자는 맡겨놨더라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 벌칙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자기 물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나 들어놓고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라고 예를 들었는데 자 2번 하나 더 합시다. 주요 내용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명의신탁 규정이 내용이므로 줄 것입니다. 임차권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뭐 임대를 넣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임대 얻었다. 이런 걸 이 법에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2번 별표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기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무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효. 3번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의 변동도 무효인데 그런데 또 다만 하고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딱 찍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 알지 못했다 밑에다가 선의 딱 적어놔야 되죠. 선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계약명의신탁이다.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림 그릴 겁니다. 계약명의신탁이다. 4번 수탁자가 받은 자가 신탁자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말은 팔아쳐먹었다 이 말이에요. 팔아먹더라도 제3자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선악의에 관계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또 다만 별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밑에다가 배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나는 팔아먹어도 유효하니까 만약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그 거래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배임에 의해서 이런 말이 탁 들어오면 무효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 더 그것도 나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5번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물건의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줄 것입니다.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는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말은 선이든 악의를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이제 명의신탁에 관한 큰 틀을 보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럼 2번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자꾸 눈을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종류부터 봅시다. 오른쪽에 상단에 1번 이자 간의 명의신탁 찾았습니까? 종류부터 줄 것입니다. 이자 간의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는 이전형 명의신탁이다 그럽니다.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3자 간의 명의신탁 줄 거 놓고 이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그럽니다. 또 내려가면 제일 하단 큰 2번 계약 명의신탁 요거 별표 딱 해놓고 좀 전에 계약 명의신탁에 동그라미 한 것도 있죠. 그 종류가 3종류예요. 그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넘어가면 그것들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연습합시다. 필기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자,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자 간의 명의신탁. 제목이 줄 거죠.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두 번째는요. 3자 간의 명의신탁. 세 번째는요. 계약 명의신탁이 있다. 이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3번을 그리니까 그림만 보더라도 느낌을 딱 잡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책에도 다 그림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갑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이 말은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여기 실제 권리자가 있습니다.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이것을 등기상 소유자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실제 권리자 건데 어떤 사연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등기를 딱 넘깁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이제 이 실제 권리자가 뭐 우리말로 하면 국무총리 후보다 이렇게 따집시다. 근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청문회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청문회를 나가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강원도에 이 땅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하면 묻게 돼 있죠. 그때 지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 장관이었습니다. 아, 여자 총리였는가?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연으로 강원도에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웬 땅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죠?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땅을 투기할 목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땅을 사랑할 뿐이다. 뭐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게 국무총리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청문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연을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도 빨리 자기가 권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넘겼겠습니까? 자, 내 부동산이지만 내가 이런 사연 때문에 넘겨야 되겠다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넘깁니까? 가장으로 매매를 합니다. 우리말로 계약서 하나만 딱 쓰면 넘어가잖아. 그죠? 이렇게 가장으로 매매를 하면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그건 무효지. 가짜로 파는 걸 유효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가장 매매에 따라서 등기도 넘어갔다. 아까 좀 전에 들으셨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뭐 무효입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 많아요. 무효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 아니죠. 그런데 아닌데 좀 전에 보셨죠?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고상한 말입니다. 팔아 처먹었다. 지금 이 말입니다. 팔아먹더라도 제3자는 완전히 유효하다. 법을 이렇게 딱 걸어놨다고. 그죠?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기면 그 사람이 팔아먹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말은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삼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안 팔아먹었다면 그럼 여기까지 와 있다고 치고 이게 잘못되어 있죠. 무효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되겠죠. 등기를 제자리로 돌려야 되니까 돌리려면 실제 권리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내 거니까 돌려주시오라고 주장을 해야 이게 넘어가겠죠. 내 거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신탁자다. 맡긴 자가 되고 상대방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수탁자가 딱 됩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입니다.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기면 얼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이에요.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벌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는 순간 이게 물건이 한 2억쯤 되는 것 같으면 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벌금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겼으므로 과징금 30% 매깁니다. 2억짜리 같으면 2, 3원 6천만 원 확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과징금 30% 매기고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 그럼 이것도 합이 30%죠.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한 60%는 확 뺏어가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얼마나 세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5년 징역 2억 원 벌금. 받은 자는 3년에 1억 원이고 그리고 적발되면 30% 과징금 매기고 1년 안에 제자리로 안 돌려놓으면 10%, 2년에 안 돌리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그죠? 이 법이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94년도가 YS가 대통령 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런 느낌 뭡니까? 금융실명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실명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실명제가 94년도 YS 대통령일 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2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5년 징역 2억 원 벌금 이러면 이게 굉장히 센 벌인데 20년 전에 이 법은 느낌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50년 징역에 20억 벌금 내리겠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20년 전에 만드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형벌을 얼마나 세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때 YS 대통령은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면서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기는 없다. 이제 부동산을 가진 자는 앞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발했던 법인데 지나서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투기가 여러분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죠. 그리고 부동산을 가진 자가 고통받았습니까? 없는 자가 고통받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만들어서 세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세게 나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가진 만큼 고통을 받게 하겠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없어졌다. 법을 이렇게 세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20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없어졌다고 본다? 안 없어졌고 부동산이 없는 자가 있는 자가 고통받았다는 게 아니고 없는 자들이 사실은 고통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죠?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3년에 금융실명제를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금융을 돈을 거래할 때는 자기 이름 실명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명을 해야 되고 은행에 송금할 때는 전부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실제 명인지를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은행 가면 그런 거 확인 잘 한다 안 한다? 잘 안 하죠. 일정한 금액 밑으로는 안 해. 이제 왜 그러면 너무 그렇게 해버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맑은 돈도 있고 어두운 돈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부 음성적인 자금을 다 위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 현금 거래가 많아지고 자료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경제가 절단났습니다. 그래서 YS 대통령이 물러갈 때쯤 돼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입학했는가 하면 IMF 대학에 입학해놔놓고 갔습니다. 경제가 절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잡았는데 좋은 역할도 했겠지만 사실은 나쁜 역할이 더 많습니다. 경제를 절단냈습니다.
그때 YS 대통령은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갱제를 절단냈습니다. 완전히 갱제를 절단내가지고 IMF에 입학시켜놓고 이제 퇴임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IMF 졸업하는 게 또 그때는 또 우리 국가의 큰 틀이었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법을 세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효력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자 간의 명의신탁에서 가장매매는 무효이고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유효라고 본다. 그런 소리하고 쓰면 웃긴다.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형벌에 관한 것. 또 이런 거 나오겠죠. 제3자는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유효하게 취득한다. X입니다. 알았거나 몰랐거나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요게 기본 틀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명의신탁이라면 삼자 간의 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매도인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죠. 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 매수인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유효지. 이거를 무효라고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정상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면 등기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끝나겠죠. 그런데 매수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기는 내가 샀지만 등기는 믿을 수 있는 내 동생 이름으로 등기를 좀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매수인과 요 동생 사이에는 뭐가 일어났겠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자, 내 거지만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그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나 마나 무조건 무효입니다. 첫 번째부터 명의신탁은 무효다 하고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도자가 그래 알았어 하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의 약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다. 그죠? 그러면 이 동생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자기 거 아니죠? 무효인 상태인데 이 자가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물건을 넘겼다. 양도는 고상한 말입니다. 편안하게 말하면 팔아 드셨다. 그죠? 또 누가 처먹었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팔아 드시더라도 완전히 유효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넘겨가지고 팔아먹어도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할 테니까 남에게 넘겨놓지 마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안 넘겼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죠.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죠? 잘못되어 있으니까 빨리 제자리로 등기를 돌려야 돼. 제자리로 등기를 돌리니까 내용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이걸 원소유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매도인이라는 말이나 원래 소유자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이제 매수자가 샀으니까 내 부동산을 돌려주시오라고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등기를 청구하려면 내 거요라는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그럼 내 거요 하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방 당사자 동생은 뭐가 된다? 수탁자가 딱 되겠죠.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 2 이거 잡아야 돼요. 5, 2가 나와야 여기에 3, 1을 찾아낸다고.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수탁자는 3년 징역 2억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는데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막 돌아다니니까 언제는 받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정신없다니까요. 그래서 신탁자는 5, 2 이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 5, 2가 나와야 여기에 뭐를 찾아낸다? 3, 1을 갈 수 있잖아. 그죠? 5, 2가 잘 안 되는 사람은 5, 2, 호박, 수박 이런 거 기억해놔요. 5, 2, 호박, 수박. 그죠? 그럼 여기 올라가면 뭐가 된다? 3,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탁자는 당연히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매기고 1년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그리고 3자에 대해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런데 아까 살짝 3자가 적극적인 배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수탁자에게 야 원래 네 거 아니잖아. 나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싼 값에 넘겨라 라고 적극적인 배임이 있었다면 요 양도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죠? 배임이라는 말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판례예요. 판례. 자, 그러면 이 3자 간의 명의신탁도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3자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매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러면 틀려요.
매매는 유효예요. 뭐가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됨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 자, 이게 이제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명의신탁이라면 시험에서는 계약명의신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도인 그러겠죠. 사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수인 그러겠죠. 자, 여기까지 쉽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유효. 두 사람이 사고 팔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유효. 그리고 등기도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그럼 뭐라 그런다? 물건이 변동되었다. 유효, 무효. 유효. 아주 정상적인 모양이죠.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딱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다. 자금주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사가지고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딱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자기 것은 아니죠. 아닌데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편안한 말. 쉽게 말하면 팔아 드셨다. 그죠? 팔아 드시더라도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완전 유효하게 취득한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끊어놨다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자금주는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아먹어도 유효하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3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도 있지만 답은 OX, 무조건 X예요. 소유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그 대신에 자금주가 억울하죠. 자기 물건을 팔아먹었는데 지금 그죠? 그 대신에 뭐는 요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는 자기 자유죠.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자,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내 거다라는 증거를 대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 거다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뭐가 된다?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뭐가 됩니까?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얼마? 5, 2. 여기가 5, 2가 나와야 수탁자는 3, 1 갖다 걸고 과징금 30% 매기고 이행강제금 1년에 10%, 2년에 20%라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이것도 또 중요한 거라. 그죠? 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는가 하면 자금주가 이 등기가 유효하잖아 지금. 요 유효한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를 적용할 수가 없다. 요 다른 점을 잘 보고 있어야 돼. 그죠? 여기는 뭐를 적용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매수자가 팔아먹더라도 뭐를 적용할 수는 없다? 횡령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지금 팔아먹었죠.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팔아먹으면 수탁자한테는 당연히 뭐를 적용한다? 타인의 물건을 팔아먹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횡령죄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자기 물건도 아닌데 팔아먹은 것을 유효하게 보더라도 처벌은 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횡령죄가 적용되는데 여기만 오면 횡령죄가 적용하지 않는다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고. 이게 그죠?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죠? 이 등기가 유효한 것이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 등기는 또 왜 유효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매도인은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선의의 매도인이다. 그죠?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유효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 같은 매도인이라도 이 매도인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지.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 사람 알고 있죠. 그래서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무효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지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좋지만, 자,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하면 벌써 이 그림이 눈에 보여야 돼. 그죠?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하면 이 그림이 보여야 돼. 이 그림 그리는 거 어렵다 싶다. 쉽지.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죠? 앞으로 2달마다 이 수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기 때문에 이 명의신탁은 민법에서도 듣고 등기 시간에도 듣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중개법 수업 시간에 제일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할 때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수업합니다.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돼. 민법에서 나오든, 등기 시간에 나오든, 뭐 중개에서 나오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자,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매매가 일어나고 하면 저 그림이 보여야 돼. 그래야 유효, 무효, 3년의 1, 5년의 2, 이게 보인다고 지금.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면 이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요. 자금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보여야 된다고. 자, 이거 한번 보여보세요. 자금주 나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는 뭐? 유효. 등기는 유효. 3자에게 팔아먹어도 유효. 3자에게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뭐는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순간 신탁자는 누가 되고? 자금주. 수탁자는 매수인 되죠? 그 다음에 5, 2, 3, 1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적용하지 않고. 왜? 등기가 유효하니까. 그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선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이 그림은 눈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명의신탁의 큰 틀입니다. 이제 이게 벌써 20년 동안 만들어진 법이니까 여기에 많은 판례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종중재산이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것들이 판례로서 쫙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민법에서 듣고 등기 시간에도 공부하시지만 기본 틀이 돼 있어야 이제 거기다가 판례만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법이 그죠? 94년도에 만들어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4년입니다. 10년 정도 됐고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때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때 대법원 판례가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가 하면 이렇게 계약명의신탁이 일어난 상태에서 매수자는 자금주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줄 필요 없다? 돌려줄 필요는 없다. 왜? 등기가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걸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면 20%라는 이행감정금이 없다니까요. 이게 법의 모습인데 그때 2004년도 대법원 판례는 매수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자금주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들어 놓고 나니까 신문에서 법은 안 돌려주도록 해놓고 판례는 돌려주라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법을 옳게 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고 판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를 따라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신문에 크게 났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못 낸다고. 법하고 판례의 성격이 달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의제기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2004년도에 그 판례를 제가 유심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도 났고 또 뭐 요즘 대법원 판사들이 제정신이 없다 뭐 이러면서 신문에 나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왜 돌려주라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금주가 장모예요. 그러면 매수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그 정도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이 또 장모면 여기 딸 이런 사람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좀 줄을 못 끊는 사람이잖아. 그죠? 장모가 사위한테 돈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만 해도 이 장모와 사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럼 사위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 딸 요래되잖아. 그죠? 요 사위도 어떻게 되겠다? 좋았겠다. 요 정도는 이해 가죠? 그런데 이 자금주가 사위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겁니다. 소송을 냈다라는 말은 사위와 딸 사이는 어떻게 됐다? 풍지박산 났다. 뭐 그런 거 대충 알 수 있죠. 대략 느낌이. 그죠? 풍지박산 났다는 우리끼리 생각입니다. 법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딸이 장모가 사위한테 넘어가는 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 대법원이라는 말은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이 크겠다 작겠다? 크겠지. 시시한 금액 같으면 그까지 올라가지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이제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죠? 근데 대법원 판례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판례를 냈다니까요. 그럼 돌려는 주지만 자금주는 자기 거라고 증거를 댔겠죠. 그럼 5년 징역 2억 원 벌금 감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막 2판 4판으로 가보자 이 말이거든. 그죠? 니도 어떻게 됐다?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이에요. 뭐 징역을 갖거나 벌금을 냈거나 뭔 수가 났겠지.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내려보면서 저는 돌려줘야 한다. 뭐 대법원 판사가 어떻다. 그런 생각 안 나고 아 사위하고 딸은 풍지박산 났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명의신탁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느낌도 가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요즘은 이런 수업을 하면 질문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은 선생님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제 걸로 돌려놔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럼 판단해봐야 되지 뭐.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을 감수하고 찾아올 것인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죠? 요게 팔아놓은 돈이나 가져가면 되잖아. 일단 그죠? 부동산은 절대 못 받아와. 왜냐면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봐야 돼. 2억 원 벌금 내고도 찾아올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팔리고 나면 돈이라도 받아올지 뭐 그거는 자기들 내한테 해봐야 되죠. 돈 잘 받아올까요? 못 받아올까요? 착한 사람이면 주지 자기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마음만 약간만 잘못 먹어도 어떻게 된다? 못 주겠다. 이래 되면 심각해지는 거라. 그죠? 보편적으로 등기를 넘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긴다? 안 믿을 사람한테 넘긴다? 에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지. 그 믿을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 이 사이잖아. 그럼 팔아도 돈 받아오면 다행이고 못 받아오면 꽝이고 뭐 그렇지 뭐. 그죠? 법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 일어나는 세 가지 모습이라면 아주 재밌는 부분 오른쪽에 5번 별표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누구든지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5번의 제목이 종중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다. 이거 제목 알아야 된다고. 그죠? 특례라는 말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 놓고 해도 되는 특별한 예가 두 가지 있어요. 종중과 배우자인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딱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명의신탁은 절대로 안 된다. 무효다 해놓고 특별히 인정해주는 특별한 예가 두 가지가 있다고. 특별한 예. 그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종중과 배우자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예도 시험에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종중은 또 왜 인정해 줍니까? 하면 관리의 편리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종중의 편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선산, 김씨, 무슨, 공, 파 부동산이 서울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종중여사는 서울에도 있지만 부평에도 있고 뭐 경기도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을 만약에 이 종중에서 관리를 하려면 이건 서울 물건은 서울에서 세금 내고 경기도 물건은 경기도 가고 부평 가고 인천 가고 얼마나 관리하기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자 김갑동 씨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김갑동에게 세금도 매기고 이러면 국가도 편리하지만 자기들도 관리하기가 편리하잖아. 그죠? 그러면 김갑동 씨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이 아닌 상태에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명의가 신탁되어 있지만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다? 종중관계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이건 관리의 편리상 해도 된다. 그죠? 두 번째 배우자도 인정해 주는 게 맞죠? 배우자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여기 뭐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김갑동이 구입했어요. 그러면 김갑동 이름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사기는 김갑동이 사고 등기는 이열순으로 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 이름을 했잖아. 그죠? 근데 두 사람 관계가 배우자 관계다. 그러면 해도 좋다. 그죠? 배우자 관계는 인정해준다. 종중은 관리의 편리상 인정해주고 배우자는 왜 인정해줄까요? 세대주가 다른데 직장이 있어서 다른데 거주하게 되면 세대주가 이 말은 김갑동 씨가 사가지고 다른데 거주를 하게 되면 이열순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이제 말을 틀렸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일단 종중은 왜 인정해준다?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됐고 배우자는 왜 준다? 김갑동이가 구입했으면 김갑동 이름은 등기해야 되는데 이열순으로 부인 이름을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왜? 그 재산이 그 재산이니까. 그 재산이 그 재산이니까. 그래, 이제 그 대답이 그래 나왔어. 우리말로 짓기고 내끼 내 거고 뭐 이러니까 뭐 그 말이지. 왜 배우자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같은 말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놓은. 또 같은 말이네. 뭐, 자기 끼 내끼고 내끼 자기 거고 뭐 이러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배우자 간에는 인정해 주도록 했을까요? 생활의 편리상. 그것도 말 된다. 생활의 편리상, 뭐, 여러 가지 뭐, 편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배우자를 하도록 해줬을까요? 생활의 편리상? 짓기 내끼고 내끼 짓고, 뭐 반반이니까.
왜 배우자 간에 해준다? 같은 세대니까. 에이, 배우자 간에도 같은 세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 많은데, 별거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맞잖아. 배우자 간에도 별거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지? 뭐 같은 세대니까 이건 말이 안 맞다고. 그지? 제가 생각에는 왜 배우자 간에는 인정해주도록 만들었을까? 뭐, 자기 거고 내게니까 뭐 50% 재산이니까 뭐 하여튼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정해주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정답이라고. 정답이 왜 정답이 되는가 하면, 사랑하니까 배우자 간에는 인정해준다. 이 법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방금 옆에 지나가는 줄이 있습니다. 5번 다시 보면,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종중재산도 이 사람 금갑동으로 하게 되면 세금이 작게 나온다. 아니 무슨 압류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종중도 인정하는데, 배우자 간에도 김갑동이가 구입해가지고 이혈순으로 하면 배우자 간에 인정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작게 낼 수 있거나 뭐 어떤 법을 피할 목적으로 했다면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래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 피할 목적이 아니고 해준다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주는 것밖에 더 있나? 내 말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 말이고 순수하게. 그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종중이나 배우자는 항상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거 무조건 틀린다고. 이 특례는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된다?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법을 만들면서 배우자 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이래 만들어 놓으면 사랑 안 하고도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니까 지금. 그죠? 그럼 이상하게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못 쓰니까 뭐를 적어놨다고요?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는 말이 반드시 시험에서 붙어야 된다고 이게. 그죠? 종중과 배우자의 두 가지 경우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수업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면 또 걱정인 게 이겁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내 이름으로는 등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또 김갑동 씨가 띵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 이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볼까? 이래 나가면 이제 집구석 엉망됩니다. 그 수업도 적당하게 잘해야 되지. 너무 잘해놓으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줘도 된다던데 배우자 간에는 나는 사랑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예전에 그죠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 수업도 너무 잘하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게 걱정인데, 왜 이제 1월달 되면 신수 보러 이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게 실제 사례인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스님 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저쪽 그 스님은 뭐 신수를 잘 본다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유명한 데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스님도 신수도 적당하게 잘 봐줘야 되지 너무 잘 봐주면 난리 난다고요. 그때 이제 이제 정월달에 이제 그 부인이 와서 이제 원래 신수는 어떻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이 산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자기 집이 폈고, 하여튼 당신 때문에 사니까 원래도 좋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 했겠지. 그럼 그 정도 들으면 그냥 기분 좋게 집에 가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한테 당신 어떻게 사는 줄 아나? 내 때문에 산다. 그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는 게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내 때문에 산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세게 가가지고 그 남편이 납들고 스님 찾으러 갔었어요. 그건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신수도 적당하게 잘 봐줘야 되지. 그죠? 너무 잘 봐주면 문제 생긴다고 했죠. 그죠? 수업도 적당하게 잘해야 되지. 너무 잘하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 타인의 이름으로 절대로 등기하면 안 되는데 해주는 경우 두 가지. 뭐, 종중과 배우자. 무슨 말이 붙어야 되고,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아주 중요하게 딱 적혀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단에 제재 지금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줄에 과징금 몇 프로 매긴다 그랬죠? 30%. 또 하나 넘어가 보시면 이행강제금 얼마 매긴다 그랬습니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자기 신의 명의로 되돌려 등기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이 경과한 때는 몇 프로? 100분의 10. 다시 1년이 경과한 때는 얼마?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아까 필기 다 했습니다. 체크하셨고. 벌칙 5년 징역 2억 원 벌금. 5. 2. 명의신탁을 위반한 자와 그 교사자. 교사자라는 말은 가르쳐준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명의신탁은 5, 2 이랬지만, 야, 이렇게 해도 된다. 가르쳐준 자 똑같이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한 자나 살인을 시킨 자나 똑같이 처벌합니다. 교사자 5, 2. 그 다음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3년 징역 1억 원 벌금 3, 1은 수탁자와 그 교사자 야 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자 3년에 1억 원 교사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이 또 없었던 거죠. 별표 줄 거면서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인데 요거는 명의신탁 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 이 법은 얼마나 센가 하면 방조죄까지 걸어놨습니다. 방조의 동그라미. 방조라는 말은 명의신탁이 일어나는 사실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얼마?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방조죄까지 있다는 게 얼마나 셉니까?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빤히 쳐다보는 죄. 그죠? 쳐다만 봐도 얼마?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빤히 안 쳐다보면 삐딱하게 보라 이 말입니까? 고발하라 이 말입니다. 명의신탁 일어나는 것을 빤히 쳐다만 봐도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방조죄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법을 세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법을 끔찍하게 걸어놨다니까. 5, 2, 3, 1에다가 빤히 쳐다만 봐도 얼마? 3년에 1억 원 딱 걸어놨다니까. 방조죄까지. 그죠? 빤히 안 쳐다보면 어떻게 보라 그랬죠? 그리고 고발해야 되지. 또 삐딱하게 봐야 되는가. 그러서라면 안 돼요. 하여튼 빤히 쳐다만 봐도 1년에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형벌이 중요한가 하면 그죠? 요 빤히 쳐다보는 죄에 누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중개업자가 왜 빤히 쳐다보는가 한번 봐봐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좀 크게 말해서 이 물건이 뭐 10억짜리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10억도 약하다. 100억 어차피 그죠? 여러분 중개업자가 그죠? 100억짜리 땅을 하나 중개했다. 아 그럼 큰 거 했죠? 수수료도 세겠죠? 수수료도 좀 잘하면 1, 2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딱 하고 이제 중도금, 잔금 넘어가고 수수료도 이제 뭐 몇 억을 받으면 되겠죠? 큰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내 이거 사기는 살려고 생각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문제가 되겠다. 나 이거 등기를 못하니까 나 안 사겠어. 이럽니다. 중개업자 절도 할 일입니다. 100억짜리 거래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 못한다고 안 산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 등기도 안 되는데 사지 마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중개업자라면 야, 네 동생 있잖아. 동생 이름으로 등기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 말해야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을 가르쳐 준 자죠. 교사하면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사람은 5, 2고 동생은 얼마? 3, 1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등기가 이루어지고 수수료도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 을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중개업자가 가르쳐줘서 나 했다. 이럴 수 있다고. 그죠? 교사한 자잖아. 그죠? 그럼 중개업자가 난 그런 사실 없는데 하니까 아예 빤히 쳐다보는 죄 1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딱 걸어놔버려요. 빤히 쳐다보는 죄 누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중개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조죄를 알아놔야 된다고.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방조죄도 있다. 이거 빤히 쳐다보는 죄까지 걸어놨습니다. 아주 센 벌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것도 하나 들어보셨는데 이런 명의신탁이라는 등기를 할 때는 87페이지 보시면 거민계약서라는 단원이 딱 들어오고 원래는 오래간만에 여기서 출제됐었습니다. 24회 때 거민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은 여러분 시험 쓸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한 5년 6년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고 왜 이 거민이라는 말이 중요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거민계약서가 매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값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지금 계약이 일어나면 등기가 일어나겠죠. 그럼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는 양도세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등기를 해놓고 세금 내시오 이러면 세금을 잘 안 내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계약이 됐으니까 뭐가 나온다? 계약서가 나오겠죠. 매매 계약서가 나오면 여기다가 도장을 딱 받는 것을 거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민계약서는 모두 몇 통을 만들어야 된다? 3통을 만들어야 돼. 왜 3통을 만드는가 하면 한 통은 도장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교부해주는 교부용입니다. 신청하러 온 사람에게 내준다고요. 요거를 가지고 가야만 뭐를 해준다?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검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두 통을 받는데 요거는 보관용이에요. 검인기관에서 보관하는 용. 요거는 송부를 하는데 어디로 송부한다? 세무서로 송부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검인이고, 등기라는 공부를 하면 검인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시험에서 뚝 떨어졌는가 하면, 지금은 두 사람이 거래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려면 검인도 받아야 되지만, 원래는 뭐를 해야 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검인은 이제 시험에서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 등기하겠죠? 등기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실거래 신고해야 돼. 그죠? 그럼 실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검인은 시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한번 꼴로 나온다니까,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가볍게 접할 것은, 검인은 왜 받는다? 등기하려고 받는다. 됐죠? 등기하려고 받는데 지금은 뭐부터 해야 된다? 실거래 신고해야 된다. 실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틀을 딱 잡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가볍게 접근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이런 건 등기법이니까 가볍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 없고. 한 장 넘기시면 검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표로 만들어 놨죠. 자, 검인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말,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의 동그라미. 반드시 뭐 할 때만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기 줄 딱 끊으셔야 돼요.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아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검인이 필요한 경우, 오른쪽에 불필요한 경우 천천히 보시고, 검인 절차 한번 봅시다. 밑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아무나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죠? 자, 아무나라고 적었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거래 신고하면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검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당사자 등 1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서 받아도 되고 매수인이 받아도 되고, 또 그 사람 위임을 받은 자, 갑이 오빠 좀 다녀오세요. 그럼 오빠가 가도 돼. 그죠? 변호사도 되고 법무사도 되고 중개업자도 된다. 이러니까 검인을 받을 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무나 되도록 했을까요? 검인은 세금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왔는 것만 해도 이뻐 죽겠다.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만 와라 이렇게 제한할 필요 없잖아. 그죠? 아무나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세금 받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왔는 것만 해도 이뻐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무나라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도 시험에서는 검인은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에. 그죠? 아무나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신청을 그래 하면 검인권자는 누굽니까?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검인권자 나타났죠? 자, 봐요. 여러분이 남대문 쪽에서 중개업을 한다. 근데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 사고 팔 수 있겠죠? 검인 받으러 간다면 어디 가야 된다?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악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관악구청에 가야 된다. 그리고 3번 검인 신청. 지금 그림으로 그렸죠? 검인 신청 계약서의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사본 2통. 자, 정본 하나에 사본 2통. 그럼 합이 몇 통? 3통이냐. 그림으로 그려놨잖아. 그죠? 이 3통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다만 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나누어져 있을 때는 시군구의 숫자에다가 하나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를 더한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기가 동작구입니다. 그럼 동작구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면 동작구청에 가서 검인 받겠죠? 여기가 관악구입니다. 그럼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은 관악구청에 가서 받으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받아라. 아무 데서나 받고 여기로 통보해주기 위해서 더하기 한 통을 더 가져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3통 가져가면 되는데 몇 통 가져가야 된다? 4통. 복수 하나 더 하라 이 말이지 뭐. 그죠? 하나를 통보해주기 위해서 더하기 한 통을 가져간다.
5번 계약서 사본의 작성. 자, 시군구청의 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뭐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림으로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한 통은 어떻게 한다? 교부해 주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이 교부해 주면 그걸 받아서 등기를 하러 갑니다. 6번 전매시의 거민.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거민을 받고 나중에 체결된 계약서의 거민을 받아야 한다. 이건 또 이런 말입니다. 자, 갑으로부터 을로 부동산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또 병으로 이전이 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민 받고 등기하고 먼저 체결된 것부터 받아라. 그죠? 그런데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등기를 넘기면 되고 너는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가야 된다. 요거를 뭐라 그러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먼저 체결된 것부터 거민 받아야 한다. 요거 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세금 빼는 목적이죠. 요거 하는 순간 취득세 등기 양도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 그래서 거민을 전매를 했을 때는 먼저 체결된 것부터 거민 받아야 한다. 까지를 기억합시다. 거민은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원래도 출제도 되었고 원래는 거민 대상에서 나왔어요. 가볍게 출제했는데 지금은 법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실거래 신고예요. 신고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볍게 입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 파트 89페이지 경공매 실무가 남아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